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송미정입니다. 앞서 두 발표자분들께서 자본 규제의 변화 방향, 그리고 넌갭 매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재무정보 이용자 그리고 분석자 입장에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섹션과 마찬가지로 자본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특히 자본 규제의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자본성 증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최근 자본 규제 변화 내용과 영향을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자본성 증권 발행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한 후에 기본 자본 규제 도입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상세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의 변화만 간략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킥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는 크게 보험부채 산출 기준의 강화, 그리고 요구자본 산출 기준의 정교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험부채 할인율이 실제 금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산출 기준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지율, 손해율과 같은 가정을 설정할 때 최소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된 변화는 주로 보험 리스크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예로 표준형 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도록 하는 세칙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킥스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할인율의 변화입니다. 우측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할인율을 구성하는 장기 선도금리와 유동성 프리미엄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보험업계의 킥스 비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업계 수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아래 차트는 생손보 각 업권의 합사한 데이터인데요. 2023년 이후 킥스와 관련된 주요 수치들이 크게 저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자본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요구자본의 경우에도 보험 리스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별 회사의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계 내 상당수 회사에서 킥스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킥스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회사의 수가 23년 말 22개사에서 25년 3월 말 12개 회사로 감소했고요.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중소형사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다면 생명보험업계는 대형사 역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현재 대형 3사의 킥스 비율이 모두 200%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에 킥스 비율이 상승한 회사들도 있는데요. 부채 듀레이션이 짧아서 시장금리 하락이 좀 유리하게 작용했던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의 킥스 비율은 모두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인데요. 이 선택적 경과조치의 경우 이를 적용한 회사도 있고 적용하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업체 간의 킥스 비율을 비교할 때에는 이 경과조치 적용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 12개 회사,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4개 회사가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했고요. 경과조치 적용 효과는 작게는 118%포인트에서 크게는 170%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과조치 적용 효과는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는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추가적인 자본관리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자본 경과조치를 적용하게 된 회사는 매년 위험액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가용자본 경과조치는 변동성을 통제하는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점진적으로 소멸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 수준을 완화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부담도 소폭은 완화된 모습입니다.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 킥스 비율이 150%에 근접해 있는 회사들이 현재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관리 버퍼를 확보하게 됐고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할인율 제도 강화 일정이 기존의 일정보다 좀 더 장기에 걸쳐서 분산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된다면 업계의 단기적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자본성 증권 발행시장 관련 이슈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자본성 증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 발행 형태 결정, 발행 한도, 그리고 조기 상황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행 추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도 강화에 대응해서 킥스 비율을 방어할 필요가 컸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사들의 발행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간 하나교보생명, 현대해상 이 세 개 회사가 발행한 발행액이 7.3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같은 기간에 전체 보험업계가 발행한 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중단되었던 해외 발행도 재개되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에 3년 동안 해외 발행이 없었는데요. 2025년 5월에 동양생명이 5억 달러, 6월에 하나생명이 10억 달러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자본성 증권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발행액을 기준으로 보면 후순위채가 70%, 신종자본증권이 30%로 후순위채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유형 안에서는 발행금리를 제외하면 업체 간의 발행 조건은 대동소이합니다. 후순위채는 모두 10년 만기 5년 콜 조건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 5년 콜, 10년 후 금리 스텝업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조건상 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보완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각각의 발행 형태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는 후순위채가 유리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낮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한 노치 낮게 부여가 되고요. 발행금리도 더 높습니다. 반면에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유리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회계 처리 시 후순위채는 부채로 분류되는 반면에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가 되고요. 후순위채의 이자 비용은 손익에 반영되는 반면에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비용은 자본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과 같이 회계적 재무 비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거나 손익관리의 중요성이 큰 회사에서는 후순위채가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할 니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행 한도 관련 이슈입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은 한도 규제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채 발행을 포함한 자금 차입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전 분기 말 법령상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하고요. 킥스 산출 기준에 따라서 기본자본 자본성 증권은 요구자본의 10%, 보완자본 자본성 증권은 다른 보완자본 항목과 합산해서 요구자본의 50%까지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킥스 도입 이전에 발행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22년까지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인정이 되고요. 후순위채는 인정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 두 가지 한도 규제, 차입 한도 그리고 자본 인정 한도 중에 자본 인정 한도가 더 강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킥스 도입 이후에 주로 보완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자본 한도보다는 보완자본 한도의 소진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누적되면서 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의 경우 추가 발행 여력이 어느 정도 양호하지만 최근 발행이 많았던 두 개 회사는 소진율이 높은 편이고요. 중소형사의 경우 상당수의 중소형사가 이 추가 발행 여력이 불충분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이 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현재 추가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자본성 증권 관련 한도, 특히 보완자본 한도를 모두 소진한 회사는 킥스 비율 하락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발행 채권의 차환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22년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현재 한도 소진액을 계산할 때 카운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이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자본 인정 한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 자본 인정 한도가 없는 경우에 자본성 증권의 차원 발행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킥스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성 증권 발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본성 증권의 조기 상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통상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1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발행이 되지만 이 채권들에는 발행 후 5년 되는 시점부터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콜옵션은 발행사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발행사가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발행 조건에 의해서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이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고 투자자들 역시 이 채권이 5년 후에 상환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자본성 증권이 5년 후에 조기 상환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죠.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도래한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연기하면서 업계에서 이 조기 상환 리스크가 좀 부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조기 상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기 상환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킥스 비율이 미흡한 회사는 자본성 증권을 조기 상환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해당 자본성 증권을 상환한 후에 킥스 비율이 130%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대체 자금 조달 없이 상환을 할 수 있지만 13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질 또는 양질의 자본으로 대체되어야지만 해당 채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콜 시점 도래액 추이를 봤을 때 25년의 잔여 콜 도래액 규모는 크지 않고요. 26년 1분기까지도 규모가 작습니다. 26년 2분기 이후에 콜 도래 건수 그리고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26년 2분기 그리고 27년 1, 2분기에 콜 시점이 도래하는 규모가 각각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회사의 자본 관리 능력에 따라서 콜옵션 미행사 또는 조기 상환 실패 이슈가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별 콜 도래 일정과 해당 회사의 킥스 비율 그리고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조기 상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개별 회사가 콜옵션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년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현재 예외 규정에 따라서 기본자본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고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요인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회사는 이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콜 행사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기본자본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초에 기본자본 규제 도입이 예고됐는데요.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경영실태 평가의 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거쳐서 적기 시정 조치 요건에 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 조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수준과 도입 시기는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고 해외 사례를 고려했을 때 50에서 7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은 자본의 질적 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킥스 도입 이후에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은 꾸준히 저하되어 왔습니다. 우측 하단의 두 개 차트가 생보업권과 손보업권의 자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깥쪽 원이 2023년 말, 안쪽 원이 25년 3월 말의 자본 구성입니다. 생손보업계 모두 기본자본 비중이 하락하고 보완자본 비중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강화로 부채가 증가하면서 기본자본 쪽은 감소 요인이 우세했던 반면에 보완자본은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서 계속 확충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개별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대형사,
오른쪽은 중소형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빨간색 점선보다 아래에 있는 회사들, 즉 50% 미만인 회사들은 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부담이 매우 크고 기본자본 확충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에서 70% 수준인 회사 역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규제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자본의 규모나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완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회사들 외에도 업계 전반적으로 자본관리 전략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서 킥스 비율을 관리했습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우선은 기본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ALM 그리고 요구자본 통제 같은 과제 역시 이전보다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험사들의 자본관리 전략의 목표도 예전에는 양적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 관리 그리고 안정성 강화 같은 과제로도 무게중심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기본자본 요건을 갖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킥스 도입 이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완자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DB손해보험이 이 기본자본 요건을 갖춘 신종자본증권, 즉 티어1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다고 공시해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자본성 증권이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려면 더 높은 손실 흡수력 또는 자본성이 요구됩니다. 우측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본 자본 자본성 증권은 변제 순위가 더 후순위여야 하고요. 스텝업 같이 조기 상환을 촉진하는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제원은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한정되고요. 이자 지급 취소에 대해서도 발행사가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기본자본 자본성 증권은 보완자본에 비해 더 높은 투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 재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거나 각종 법정준비금 적립으로 인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모두 소진된다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티어1 자본성 증권은 일반 신종자본증권 형태로도 발행이 될 수 있지만 조건부 자본증권, 즉 코코본드 형태로도 발행될 수 있는데요. 이 코코본드는 발행 조건에 명시된 예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자본 중에서도 일반 신종자본 증권보다 코코본드 형태의 신종자본 증권이 더 투자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금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코코 신종보다는 일반 신종 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다만 코코본드 형태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본 인정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신종으로 한도를 모두 다 소진한 회사들은 코코 신종 발행을 통해서 추가 자본 확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업권과 은행권의 자본 규제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권과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3 자본 규제는 현재 코코본드 형태만 규제 자본으로 인정하고 일반 자본성 증권은 규제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코본드 형태로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본드는 삼각형 그리고 전환형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코코본드는 모두 삼각형이고요. 전환형은 발행 사례가 없습니다. 보험과 은행의 자본 인정 요건을 보시면 대체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눈에 띕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은행의 경우 코코본드 형태일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기본 자본 인정 요건 중에 후순위성 요건에 대해서 기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기의 경우에도 은행은 영구채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만 보험은 30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은행업권은 이자 지급 재원에 대해서도 추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채권 인수계약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본 자본 자본성 증권, 즉 티어1 자본성 증권은 활발하게 발행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당분간은
소수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는 업계의 니즈는 굉장히 큽니다.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50% 미만인 회사와 50%에 근접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지표 자체는 여유가 있지만 이 기본 자본 버퍼를 가져가고자 하는 회사들도 티어1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오른쪽 테이블에 나열해 두었듯이 킥스 도입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물량은 예외 규정에 따라서 현재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게 되면 기본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시점에 맞춰서 기본 자본 확충이 필요한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이 필요한 회사는 많지만 실제 발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 때문인데요. 현재 보험업계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으로 인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크게 축소된 상태이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당수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티어1 자본성 증권은 이자 지급 재원이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 자본성 증권 발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킥스 비율이 우수한 회사들에 한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좀 완화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회사들이 단기간 내에 충분한 수준의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단기간 내 기본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밖에 없습니다. 금융지주 계열이나 주주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회사는 유상증자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 외에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업계 내 일부 회사들이 아직은 도입 부담이 굉장히 크고 기본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 자본 규제는 도입 이전에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변화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자본성 증권과 관련된 규제 동향, 그리고 이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개별 회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요. 분석에 따른 결과물은 시장 참여자분들께 충실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